안녕하십니까. 채널에 다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 남편은 젊고 아름다운 비서와 함께 아이를 낳기 위해 몰래 제주도로 떠나는 와중에도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사님께 전화를 걸어 명령조로 신신당부했습니다. 김 집사님, 입 무겁게 행동해야 합니다. 제 아내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세요. 30년 넘게 저희 집안을 위해 일해오신 그 집사님은 그저 담담하게 한마디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는 전화기 너머의 제 남편을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의 장밋빛 인생은 그 순간부터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김 집사님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호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이미 100억 원짜리 저택을 파시고 지난주에 떠나셨습니다. 제 이름은 서유진, 올해 32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굴지의 부동산 그룹 1000명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부유함 속에서 자라났고 세상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온실 속 화초처럼 보호받았습니다. 부족함이나 어려움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모르고 살았죠.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이 앞으로도 영원히 꽃길일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특히 박준서와 결혼한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준서는 제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연상인 그는 그룹 자회사 소속의 유능한 수석 건축가였습니다. 비록 내세울 만한 집안 배경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뛰어난 재능과 야망, 그리고 사람을 끄는 세련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적인 모습과 젠틀한 매너,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사랑을 약속하며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신 제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셨지만 저의 확고한 고집과 회사에서 보여준 준서의 뛰어난 성과 앞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언론의 수많은 지면을 장식할 만큼 화려한 행사였습니다. 결혼 후 아버지는 건축회사를 자회사에서 분리하여 준서에게 모든 경영권을 맡기셨습니다. 결혼 선물이자 그에 대한 시험이었죠. 우리는 부모님께서 제게 결혼 선물로 주신 한남동의 100억 원짜리 고급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준서의 회사는 나날이 성장했고 그는 서울에서 가장 성공한 젊은 CEO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지극정성으로 아껴주었습니다. 제 삶은 명품 선물과 호화로운 국내 여행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운명의 밤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따라 준서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새빨간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뒤에서 저를 끌어안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나 내일 급하게 제주도로 출장 가야 해. 아주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내가 직접 가서 감독해야 할 것 같아. 아마 3개월 정도 걸릴 거야.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겠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개월은 정말 긴 시간이지만 그의 잦은 출장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일이 제일 중요하죠. 걱정 말고 다녀와요. 집에는 저랑 김 집사님이 있으니 괜찮아요. 그날 밤, 그는 이상할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그는 직접 촛불을 켠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제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이번 출장에서 돌아오면 남해안 크루즈 여행을 떠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달콤함에 흠뻑 빠져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배신자가 마지막으로 베푸는 친절이자 사형수가 먹는 마지막 만찬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완벽한 아내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의 넥타이를 매주었으며 짐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가 차에 오르기 전 저는 제 최신형 태블릿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편하게 써요. 당신 거는 요즘 배터리가 빨리 닳잖아요. 나는 집에 노트북도 있으니까 괜찮아. 역시 우리 자기밖에 없어. 그는 제 이마에 소리나게 입을 맞추고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의 고급 세단이 대문 뒤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허전했지만 제가 무심코 건네준 그 태블릿이 제 완벽했던 장밋빛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시한폭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일을 마치고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문득 협력업체에 보내야 할 중요한 설계 파일 몇 개가 생각났습니다. 분명 사진 앨범에 저장해둔 기억이 났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고 그 순간 심장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 다 끄는 것을 잊었던 클라우드 동기화 기능 덕분에 제가 준서에게 주었던 태블릿의 모든 사진과 데이터가 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업무 관련 사진과 도면들 사이에 유독 다정하고 조심스럽게 이름 붙여진 낯선 사진 폴더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천사, 마우스를 움직이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수많은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제 사진도 그의 사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아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임신 12주, 20주, 그리고 가장 최근의 28주 사진까지. 각각의 사진 아래에는 한눈에 봐도 준서의 필체임을 알 수 있는 애정 어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아들 튼튼하게 자라렴. 오늘 엄마 배를 찼다며. 사랑해. 아가.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행복하게 미소 지으며 볼록한 배를 감싸 안고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있는 사진을.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준서가 6개월 전에 새로 뽑은 미모의 개인 비서 김다은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바싹 마르고 귀에서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다른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촛불 아래서 저녁 식사를 하는 두 사람의 사진, 고급 리조트로 여행을 떠난 사진, 그리고 낯선 숙소의 침실에서 찍은 지극히 사적이고 은밀한 사진들까지. 하지만 마지막 충격, 가장 치명적인 비수는 바로 옆에 저장된 문서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 서귀포행 프레스티지석 항공권 2장이었습니다. 출발일은 바로 오늘 아침. 체류 기간은 3개월. 그리고 탑승객의 이름은 박준서와 김다은.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울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3개월간의 출장, 중요한 프로젝트.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몰래 바람을 피웠고 내연녀와 아이까지 가졌으며 이제는 바로 제 돈, 우리 집안의 돈으로 그 여자를 제주도에 데려가 아이를 낳게 하고 그의 혼외자에게 완벽한 시작을 선물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법적인 아내인 저는 집에서 그를 애타게 기다리며 제 결혼 생활 속에서 바보, 허수아비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고통은 얼음장 같은 증오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사랑, 신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까지. 그런데 그는 이런 식으로 제게 보답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제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지고 무서울 정도의 침착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저는 희생자가 아닌 리더가 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싸울 것입니다. 저는 인터폰으로 다가가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집사님,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연약한 서유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주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바로 제 서재로 와주세요.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유진이 말한 처리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며 충직한 집사는 앞으로 펼쳐질 복수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만약 그 답이 궁금하시다면 황금빛 인생 이야기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여왕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배신자가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어릴 적부터 우리 가족과 함께 해온 김 집사님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마른 체구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졌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언제나 총명함과 성실함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노트북 앞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저를 보았고 화면에 여전히 떠있는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마치 모든 것을 예견했다는 듯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믿음직한 사람과 단둘이 남게 되자 제 단단했던 껍질이 비로소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속아버린 제 청춘을 위해, 더럽혀진 제 순수한 사랑을 위해, 그리고 그 배신자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저 자신의 어리석음을 위해 울었습니다. 방금 전의 침착함은 그저 가면일 뿐, 그 아래 제 심장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저 조용히 서서 제 어깨에 따뜻한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위로하지도 조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제가 이 고통을 모두 쏟아내어 장밋빛 환상을 남김없이 씻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난 뒤 간헐적인 흐느낌만 남았을 때 김 집사님은 제게 따뜻한 물수건과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집사님. 그렇다면 그의 눈빛이 지극히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박서방은 사모님의 감정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사모님과 그룹 전체의 자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로감은 순식간에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 집사님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제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그는 여러 겹의 비밀번호로 보호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약 6개월 전부터 박서방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예전 지시에 따라 저는 박서방의 건축회사를 포함한 모든 자회사의 재무활동을 은밀히 감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뭘 발견하셨는데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박서방은 대표직을 남용하여 여러 유령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페이퍼 컴퍼니들이었죠. 이를 통해 회사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빼돌렸습니다. 그는 화면에 떠 있는 한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돈은 여러 계좌를 거쳐 세탁된 후 최종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한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았습니다. 거의 20억 원. 그 액수는 회사 자본금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가 그 돈으로 뭘 하려던 걸까요? 제주도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모님. 김 집사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비서와 그들의 아이와 함께 말입니다. 이번 3개월짜리 출장은 사실상 도주였습니다. 그는 결코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 돈을 전부 들고 도망쳐서 사모님께는 껍데기뿐인 회사와 빚더미만 남기려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비수가 더 깊고 잔인하게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사기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성공하게 만들어준 바로 그 회사의 자산을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돈으로 세워진 회사를 말입니다. 그는 제가 모든 것을 잃기를 바랐습니다. 사랑과 돈, 전부를. 분노가 고통을 집어삼키며 제 안에서 타올랐습니다. 좋아, 박준서.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네가 끝까지 가보겠다 이거지. 내가 상대해 주겠어. 저는 고개를 들어 김 집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에는 더 이상 연약함이나 고통이 없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이 내뿜는 강철 같은 결의만이 존재했습니다. 김 집사님, 제 목소리는 단호하고 권위적이었습니다. 이제 복수를 시작할 시간이에요. 시끄럽게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 여자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의 커리어와 돈을 공격할 겁니다. 무엇을 해드릴까요, 사모님? 김 집사님은 준비가 되었다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했습니다. 최고의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즉시 연락하세요. 이 빌라를 팔고 싶어요. 당장? 파신다고요? 지금 당장이요? 김 집사님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팔면 제 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모님. 알아요.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현금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돌아갈 집이 없다는 느낌을 맛보게 해줘야겠어요. 가격이 조금 깎여도 상관없어요. 48시간 안에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는 사람에게 팔겠다고 조건을 거세요. 사자를 화나게 하면 세상 끝까지 도망쳐도 소용없다는 걸 그가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김 집사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그가 떠나고 저는 텅 빈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고통은 힘으로 변했습니다. 이 게임에서 저는 제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것을 넘어 그가 몇 배는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를 파는 것이 전부일까요? 자신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박준서는 과연 어떤 미친 짓으로 반격해 올까요? 제 명령은 단호하게 내려졌습니다. 재벌가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사람답게 김 집사님은 즉시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단 한 시간 만에 한남동 1000제곱미터 대저택, 집주인 직접 급매라는 정보가 서울 부동산 업계의 큰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빌라는 평범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온갖 심혈을 기울여 지으신 한남동의 상징적인 저택 중 하나였습니다. 마당에 깔린 벽돌 하나부터 최첨단 보안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습니다. 현재 시세는 최소 100억 원을 호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저택의 소유주가 오직 저 서유진 한 명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결혼 선물로 주신 제 고유 재산이었죠. 이것이 바로 제 가장 큰 히든 카드였습니다. 이런 희귀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는 소식은 즉시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건 조건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세보다 10% 가까이 저렴한 95억 원에 오직 48시간 이내에 전액 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 지불해야 한다는 단 한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의 전화기는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중개인들, 부동산 재벌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김 집사님, 이거 진짜입니까? 사모님께서 왜 이렇게 급하게 파시는 거죠? 집안에 무슨 우환이라도 생겼습니까? 분명 무슨 사정이 있는 거야. 저런 초우량 매물을 저 가격에 내놓을 리가 없어. 김 집사님은 제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집안에 급히 처리할 사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길게 설명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구매 의사가 있고 자금력이 되시는 분만 집을 보러 오십시오. 단순히 구경하러 오시는 분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이러한 비밀스러움과 긴급함은 거래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수많은 고급 세단이 줄지어 저희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집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 회장 댁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2층 서재에 앉아 CCTV 화면으로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김 집사님에게 모든 접대를 일임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편의시설을 소개하고 48시간 내 일시불 지급 조건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까다로운 지급 조건에 난색을 표했지만 슈퍼리치들의 세계에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유력한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대형 호텔 체인의 오너인 류 회장이었습니다. 그 역시 재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집을 꼼꼼히 둘러보았고 가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 집사님에게 단 한 가지 질문만 던졌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본인의 결정에 확신이 있으신 겁니까? 김 집사님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류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변호사와 함께 계약금 가방을 들고 다시 오겠소. 모든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24시간 후에 사모님 계좌에 95억 원이 꽂힐 거요. 모든 것이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역사에 남을 이 거래는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확히 9시에 류 회장과 그의 팀이 도착했습니다. 양측 최고의 변호사 팀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서류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몰락한 가문의 영예인 척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서명만 하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서명이 끝나고 부산에 있는 제 비밀 신탁 계좌로 95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림 메시지가 떴을 때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거대한 현금 흐름으로 바꾸었고 다음 수를 둘 준비를 마쳤습니다. 100억 원짜리 빌라가 단 하루 만에 팔렸다는 소식은 지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웃들은 끊임없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유진 씨네 집 진짜 팔았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분명 부도난 거야. 남편 사업이 망했다더라고. 안 됐어. 저렇게 젊은 나이에 남편 빚 갚느라 집까지 팔고 이삿짐 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그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김 집사님에게 제 개인 물품과 부모님의 유품만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머지 고가의 가구들, 박준서가 직접 골랐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기만적인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안고 마지막으로 대문을 나설 때 저는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은 한때 저의 보금자리이자 천국이었습니다. 이제는 텅 빈 기억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승리를 확신하는 전쟁의 시작. 저를 태운 차는 임시 거처로 가지 않았습니다. 도심의 또 다른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아버지가 비밀리에 저를 위해 남겨두신 자산 중 하나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세울 것이고 또한 이곳에서 저를 배신한 자의 몰락을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 계획으로 바쁜 동안 바다 건너 제주도에서는 박준서와 김다은이 여전히 장밋빛 꿈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돌아올 집이 더 이상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의 운명적인 전화는 언제 걸려올 것이며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얼마나 광란적일까요? 저의 이사는 신속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온 서울이 초고속 빌라 매각 사건으로 떠들썩한 동안 저는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는 건물 꼭대기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 안전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은 어떤 파파라치나 사설 탐정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비친 서울은 화려한 도시가 아닌 거대한 체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말들을 움직이는 플레이어였습니다. 빌라를 판 것은 첫 번째 수에 불과했습니다. 박준서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 공격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돈이 있었고 한국의 다른 자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여전히 제법적 남편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포위망을 더 좁혀야 했습니다.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단 하나의 탈출구도 남겨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변호인단과 함께 계획의 두 번째 단계인 자산은닉 및 동결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은 제가 가진 거대한 자산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팔아 받은 95억 원 외에도 부모님께서 따로 주신 예물 50억 원이 몇 개의 예금 통장에 나뉘어 있었습니다. 총 145억 원. 누구라도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액수였습니다. 저는 이 돈을 국내 은행에 둘 수 없었습니다. 박준서가 모든 것을 눈치채는 순간 그가 제 계좌를 동결시키려 미친 듯이 날뛸 것이고 공동재산을 분할해달라고 법에 호소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천명그룹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145억 원 전액은 교묘하게 인출되어 주식, 채권, 부산의 여러 투자 신탁 등 다양한 채널을 거쳤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자금은 합법화되어 아버지가 저를 위해 미리 만들어두신 부산의 비밀 신탁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서류상으로 한국의 서유지는 거의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자금이 이동하는 동안 저는 동시에 결정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마주 앉아 일방적인 이혼 소장에 서명했습니다. 소장과 함께 제출된 것은 감상적인 하소연이 아닌 김 집사님이 수집한 두툼한 증거 자료 파일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찍힌 준서와 다은의 사진, 그가 회사에서 20억 원을 횡령했음을 증명하는 계좌 이체 내역서, 그리고 그가 내연녀와 통화하며 저를 속인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까지. 이 증거들이라면 제 변호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 보전을 위해 법원에 박준서 씨 명의의 국내 모든 자산에 대한 긴급 동결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산들로부터 단 1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가 타고 다니는 제네시스, 그가 부모님께 사들인 아파트, 건축회사에 있는 그의 얼마 안 되는 지분, 그 모든 것들은 그가 제게서 빼앗아간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동결되는 느낌을 맛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소장은 법원에 제출되었고 단 하루 만에 긴급 동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박준서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그의 자산과 관련된 모든 매매, 양도, 거래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물은 완벽하게 쳐졌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는 돌아올 집을 잃었고 한국에서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고 모든 자원을 차단당했습니다. 마치 구석에 몰린 짐승처럼 모든 일은 단 3일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3일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에 앉아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힘든 두뇌 싸움을 마친 후에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김 집사님이 진동하는 휴대폰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박서방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제주도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그는 여전히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아내에게 안부를 묻고 김 집사님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해 전화했을 것입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 집사님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받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킨 그대로 말씀하세요. 김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통화 버튼을 누른 뒤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거만하고 자기만족에 찬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 집사님. 집에 별일 없죠? 네, 도련님. 별일 없습니다. 좋아요. 입 무겁게 행동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제 아내, 아니 사모님께는 아무것도 눈치채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바빠서 회의 중이라고 하세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고요. 알았죠? 저는 조용히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명령조의 말투, 한치의 죄책감도 없는 거짓말. 그는 불과 몇 초 후에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충직한 집사로부터 운명의 대답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박준서의 자기만족에 찬 목소리가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깨며 스피커폰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권력 있는 대표라는 역할에 심취해 있었고 고국의 모든 것이 자신의 손아귀에 있으며 그의 순종적인 아내가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명령을 내리는 대상이 늙은 집사뿐만 아니라 방금 그가 언급한 아내인 저 자신도 함께 듣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평소처럼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허락을 구하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도련님, 김 집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고용인의 비굴함이 아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의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였습니다. 도련님께서 아셔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전화기 너머 박준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만했고 말이 끊긴 것에 대해 약간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또 쓸데없는 쇼핑이라도 했습니까? 김 집사님은 그의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준서의 오만함을 내리치는 망치처럼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아닙니다. 도련님, 사모님께서 100억 원짜리 저택을 파시고 지난주에 떠나셨습니다. 침묵,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박준서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만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극도의 경악이 채웠을 것입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마침내 그가 내뱉은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더 이상 거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집을 팔아. 장난하는 거요? 왜 집을 팔아? 누구한테 팔았소? 얼마에? 혼란에 빠진 질문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제가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질문은 여전히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김 집사님은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사모님께서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셨다는 것뿐입니다. 집은 새 주인을 찾았고 사모님께서도 이미 이사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전화기 너머로 박준서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내 등 뒤에서 그런 짓을 해? 무슨 자격으로 그 집을 팔아?
그건 우리 집이야. 도련님, 김 집사님은 냉정하게 받아쳤습니다. 그 저택은 법적으로 완전히 사모님, 서유진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혼인 전 취득한 사모님의 고유 재산입니다. 사모님께서는 그 재산을 처분할 모든 권리가 있으십니다. 또다시 침묵. 이번에는 박준서의 거친 숨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는 법이라는 벽 앞에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그는 김 집사님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저택은 그가 항상 노려왔던 가장 큰 자산이었지만 제 동의 없이는 결코 손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어디로 갔소?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모릅니다. 도련님, 사모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도련님께 전화가 오면 게임은 끝났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게임? 네. 그리고 김 집사님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사모님께서 도련님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셨다며 계좌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김 집사님은 박준서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쾌함은 없었고 그저 텅 빈 느낌만이 감돌았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지만 이것은 이제 일막에 불과했습니다. 바다 건너 서귀포의 호화로운 임대 별장에선 진짜 악몽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로 충격을 받은 박준서는 미친 듯이 김 집사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제 휴대폰은 이미 서랍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있는 자신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라고? 집을 팔아? 그의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애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단 말이니? 그의 아버지는 좀 더 침착했지만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아, 일단 진정해라. 그냥 홧김에 그런 거겠지. 우리가 가서 상황을 좀 알아보마. 하지만 그들이 저택을 찾아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굳게 잠긴 철문과 낯선 경호원들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개인 사유지입니다.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진짜 공황 상태가 닥쳤습니다. 박준서는 자신의 계좌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행 앱을 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결제 계좌, 예금 계좌, 주식 계좌까지. 한국에 있는 그의 모든 계좌에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법원의 요청에 따라 동결된 계좌입니다. 그는 한국에 단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신용카드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한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제주도에서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김다은과 곧 태어날 아이를 책임질 돈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거짓된 평화이며 더 큰 덫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는 언제 그 사실을 깨닫게 될까요? 그리고 자신의 재벌 남자친구가 파산 직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연녀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국에서의 자산 동결 충격은 박준서를 휘청이게 만들었지만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저 저의 일시적인 분노 표출일 뿐이며 자신이 돌아가서 달콤한 말 몇 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아직 한도가 넉넉한 신용카드들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하고 그의 어여쁜 내연녀 김다은을 곁에 두기에는 충분했죠. 그는 이미 모든 계산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다은이 이곳에서 아이를 낳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돌아가 저와 협상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가 그를 너무나 사랑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국 회사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 계좌가 일시적으로 동결되었지만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누리는 것에만 익숙한 김다은 역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그녀의 쇼핑과 호화로운 식사를 계속해서 지불해 줄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쇼핑하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준서는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더 사치스럽게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주도에서 두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일격이 화창한 어느 오후에 닥쳤습니다. 그날 유명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마친 후 다은은 준서에게 서귀포의 한 고급 리조트 내 명품 거리에 데려가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한정판 최고급 수입 가방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그녀는 준서의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곧 출산하는데 축하 선물로 사주면 안 될까? 나중에 우리 아들 태어나면 챙겨 다닐 짐도 많을 텐데. 준서는 가방 가격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에 속이 쓰렸지만 체면을 지키고 미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좋다면 뭐든지 사줄게. 그들은 화려한 명품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서는 그가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가장 강력한 권력의 상징인 VVIP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직원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단말기에 넣었지만 곧 그녀의 미소는 사라지고 당황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다시 그리고 또다시 시도했습니다. 손님,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거절이라고요? 준서는 얼어붙었습니다. 말도 안 돼. 다시 확인해 보세요. 내 카드는 절대 문제 없어요. 네.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시스템에서 카드사에 의해 카드가 정지되었다고 나옵니다.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신나게 가방을 매보던 김다은의 얼굴이 창피함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기, 왜 그래?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난달 카드값 안 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준서는 쏘아붙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해봐요.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 이 카드도 거절되었습니다. 그제야 준서는 정말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에 맺혔습니다. 그는 지갑에 있는 모든 카드를 꺼냈습니다. 모두 최고 등급의 카드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직원의 미안한 표정과 고갯짓뿐이었습니다. 그가 무한하다고 믿었던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카드들은 모두 제 주 계정에 연결된 가족 카드였는데 어떻게 제가 그것들을 정지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제가 주카드 소유자로서 최고 법률팀의 지원을 받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그가 일주일 동안 돈을 쓰게 내버려 둔 것은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에 대한 증거를 더 수집하기 위함이었을 뿐입니다. 자기야, 미안해. 준서는 다은을 향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은행에 무슨 착오가 있었나 봐. 우리 다음에 다시 오자. 하지만 김다은은 더 이상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신경질적으로 던졌습니다. 착오. 나는 착오가 아닌 것 같은데. 박준서 씨. 솔직하게 말해봐요. 당신 정말 파산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라고. 준서는
다급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럼 왜 당신 카드가 안 되는 건데? 나 속일 생각 마요. 그들은 호화로운 매장 한복판에서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 어리고 경멸적인 시선을 받으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준서는 창피함과 굴욕감 속에서 다은의 손을 끌고 그곳을 나와야 했습니다.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용카드는 없고 가져온 현금도 며칠간의 흥청망청한 생활 끝에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불할 능력이 없는 고급 숙소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은이 등록한 병원에서도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출산 패키지 비용을 선결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밋빛 사랑은 돈 문제로 인한 끊임없는 다툼으로 빠르게 대체되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나한테 여왕 같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우리 아기가 곧 태어나는데 길바닥에서 낳게 할 셈이야. 다은의 비난은 이미 산산조각난 준서의 자존심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커리어, 집, 차, 돈. 그리고 이제는 그가 모든 것을 걸었던 연인마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준서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믿는 마지막 카드. 과연 그것은 무엇이며 정말로 그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를 절망의 늪으로 더욱 깊이 밀어 넣을 뿐일까요? 박준서와 김다은이 제주도에서 재정적 악몽에 시달리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 제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실종. 빌라 매각과 준서의 자산 동결을 마친 후 저는 아버지의 본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이 준서와 그의 가족이 저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할 장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저는 김 집사님, 그리고 아들과 함께 또 다른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다층 보안 시스템을 갖춘 도심의 타워 꼭대기에 위치한 우리 가족의 비밀 부동산 중 하나였습니다. 새 거처에 도착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과거와의 모든 연결고리가 담긴 낡은 유심칩을 부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 집사님, 아버지, 그리고 변호인단만 아는 새로운 전화번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박준서 대표의 현모양처이자 재벌가 영예였던 서유진은 공식적으로 세상에서 증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준서가 저를 찾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극도의 공황과 무력감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다음 공격은 무엇일까라는 질문들 속에서 고통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황은 제 상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신용카드 정지 충격을 받은 후 준서는 미친 듯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통, 수백 통의 전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욕설과 협박이 섞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서유진, 지금 무슨 장난하는 거야? 당장 카드 풀어. 내가 이딴 짓 한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너무 심하게 굴지 마.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절대적인 침묵뿐이자 그의 말투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혼란이 채웠습니다.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어디 있는 거야? 제발 전화 좀 받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돌아와. 우리 얘기 좀 하자. 모든 건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마침내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제발, 제발 대답 좀 해줘. 나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어. 다은이가 곧 출산한단 말이야. 네가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는 없잖아. 저는 김 집사님이 추적 시스템을 통해 전달해준
그 메시지들을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읽었습니다. 잔인하다고? 그가 저를 배신하고 떠났던 것에 비하면 제 행동은 너무나도 자비로운 것이었습니다. 저와 연락이 닿지 않자 준서는 우리의 공통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제게서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괜찮지만 방해받고 싶지 않다. 아무도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고 그에게 어떤 정보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텅 빈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버지와 김 집사님은 조용히 다음 수를 두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넘어 의도적인 소문전을 시작했습니다. 준서의 회사가 빚더미에 앉았고 그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정보가 제게에 교묘하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아직 자금 회수 사태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나머지 협력 업체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휘청이던 준서의 회사는 이제 정말로 붕괴 직전에 놓였습니다. 멀리 제주도에 있는 준서는 몇 안 남은 직원들로부터 점점 뜸해지는 전화를 받으며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려 애썼지만 돈도 신용카드도 없는 그는 비행기표 한 장조차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갇혀버렸습니다. 그가 스스로 판 화려한 덫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저의 실종, 저의 침묵은 가장 끔찍한 정신적 고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무력감과 마주하게 했고 버림받는 느낌, 바로 그가 제게 안겨주었던 그 느낌을 맛보게 했습니다.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저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먼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저를 미친 듯이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예전의 저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마주하게 될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서유진, 그의 운명을 결정할 사람일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준서가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 현실적이고 영리한 내연녀 김다은이 과연 그와 함께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까요? 아니면 그녀는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만의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저의 실종은 마치 유령처럼 박준서를 밤낮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는 돈도 권력도 없이 커져가는 무력감과 두려움 속에서 제주도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이 붕괴를 가장 뚜렷하게 느낀 사람은 준서가 아니라 바로 김다은이었습니다. 그녀가 준서에게 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화려한 외모, 고급 세단, 명품 선물, 그리고 사모님이 될 수 있다는 미래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임신을 감수하고 낯선 곳까지 그를 따라온 것도 모두 호화로운 삶에 대한 약속, 그녀의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과 막대한 재산을 가질 것이라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약속들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김다은의 인생 역전의 꿈은 빠르게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숙박비를 내지 못해 5성급 호텔에서 쫓겨나 복잡한 동네의 값싼 모텔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등록했던 국제산부인과에서는 계속해서 청구서를 보내왔고 거액의 출산 비용을 선납하지 않으면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컵라면과 패스트푸드로 대체되었습니다. 항상 대접받는 것에 익숙했던 핫한 그녀 김다은은 단 한 번도 부족함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그녀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장밋빛 사랑은 빠르게 끊임없는 다툼으로 변했습니다. 박준서 씨, 당신 꼴 좀 봐요. 그녀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비좁은 방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무슨 약속을 했어요? 여왕처럼 살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런 구석진 곳에 처박혀서 임산부용 우유 살 돈도 없잖아요. 입 닥쳐. 준서도 더 이상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나도 지금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잖아. 해결? 어떻게 해결하는데요? 다은은 비웃었습니다. 경멸 가득한 미소였습니다. 여기 앉아서 머리나 쥐어뜯고 받지도 않는 전화나 해대면서 아, 박준서 씨. 나는 당신 아내가 누구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아는 건 우리 아기가 곧 태어난다는 거고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려 자기 자신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의 요구였습니다. 이제 방법은 두 가지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해졌습니다. 첫째, 당신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집 팔고 땅 팔아서 우리한테 돈 보내라고 해. 둘째, 당신 회사 지분 당장 팔아. 미쳤어? 준서는 소리쳤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무슨 돈이 있어? 그 집은 부모님이 사시는 유일한 곳이야. 그리고 회사 지분은 전부 동결됐는데 어떻게 팔아? 난 상관없어. 다은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당신 일이야. 당신이 우리 모자 책임 못 지면 나 잔인하다고 원망하지 마. 내 아들 이런 구석에서 낳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녀는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겠다고 협박했고 뱃속의 아이를 지우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때 사랑을 맹세했던 남자를 위협하는 도구로 뱃속의 아이를 이용했습니다. 준서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한쪽에는 거대한 재산과 함께 사라져버린 아내, 다른 한쪽에는 임신한 채 점점 강적으로 변해가는 내연녀. 양쪽에서 그를 압박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울음 섞인 한탄뿐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모든 것을 잃고 이웃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준서는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제주도의 한인 사회에 있는 사채업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신분증을 담보로 잡히고 살인적인 이자율이 적힌 차용증에 서명했습니다. 단지 김다은을 달래고 병원비를 낼 임시방편의 돈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그 행동이 바로 자신의 미래를 묻어버리는 마지막 삽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길, 단순히 돈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저는 김 집사님의 정보망을 통해 그들의 모든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다툼, 김다은의 배신, 그리고 준서가 사채까지 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짊어져야 할 업보였습니다. 거짓과 물질 위에 세워진 그들의 사랑의 배는 이제 망망대해에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가 조용히 가라앉을까요? 아니면 침몰하기 직전 배 위의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생존의 기회를 잡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게 될까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김다은은 과연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까요? 아니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한 수를 두게 될까요? 박준서가 사채와 내연녀의 닥달에 시달리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 마지막 일격을 날릴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재정적으로 무너졌고 감정적으로 상처받았습니다.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것, 즉 그의 유능한 대표라는 명성과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건축회사를 완전히 무너뜨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더 교묘한 계획, 즉 더러운 언론 플레이라는 공격을 계획했습니다. 준서 같은 자들이 흔히 사용하던 무기가 이제 그 자신을 향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익명의 내부정보원을 통해 몇몇 타블로이드 신문과 선정적인 이슈를 다루는 소셜미디어 페이지의 정보를 교묘하게 흘렸습니다. 정보는 완전한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왜곡된 절반의 진실이었죠. 유명 건축회사 TQ 대표,
회사 자금 20억 횡령 후 내연녀와 제주도로 도주. 박준서. 그는 누구인가?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회사 돈으로 해외에 새 살림 차린 사기꾼의 민낯.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불완전하지만 매우 설득력 있는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제가 제공한 공항에서의 준서와 다은의 다정한 사진, 그가 횡령한 20억 원의 일부 해외 송금 내역, 그리고 전 직원들의 익명 제보로 꾸며진 대표의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 완벽한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외모로 사기를 치는 무능한 대표가 회사 돈을 모두 빼돌린 후 야반도주했고 그 뒤에는 혼란과 파산 직전의 주주들만 남았다는 이야기. 언론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TQ 건축 회사의 급작스러운 몰락에 대해 궁금해하던 여론은 이제 답을 얻었습니다.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준서를 파렴치한 사기꾼, 현대판 남봉꾼이라며 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뉴스가 퍼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준서의 재능에 돈을 투자했던 나머지 주주들은 뉴스를 보고 완전히 격분했습니다.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회사 본사로 몰려가 해명을 요구하고 투자금 반환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텅 빈 사무실과 혼란에 빠진 직원들 뿐이었습니다. 아직 망설이던 협력업체들은 이제 계약을 해지할 명백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바닥에 구멍이 뚫렸던 TQ 건축이라는 배는 이제 거친 파도에 맞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준서는 휴대폰 화면을 통해 자신의 허상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어 해명하려 애썼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도망친 게 아니라 함정에 빠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그는 그저 변명하는 사기꾼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 또한 무력감 속에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웃과 친척들에게 해명하러 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 경멸의 눈초리와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더니 온 가족이 사기꾼 집안이구만. 수치심과 굴욕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그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명예까지도. 그동안 저는 펜트하우스에 머물며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차가운 정의감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배신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는 제 고통 위에 화려한 미래를 건설하려 했으니 이제는 그 자신이 만든 잿더미 속에서 가라앉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짐승은 극도로 위험해집니다. 커리어와 명예를 모두 잃은 박준서는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과연 그는 순순히 포기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미친 짓을 저지를까요? 그리고 김다은, 그녀는 이 몰락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희생자일까요? 아니면 영리한 탈주자일까요? 제가 만들어낸 언론의 폭풍은 휩쓸고 지나가며 TQ 건축회사와 박씨 가문의 명예라는 잿더미만 남겼습니다. 박준서는 한때 칭송받던 젊은 대표에서 이제는 사회 전체의 지탄을 받는 사기꾼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제주도에 갇혔고 돈뿐만 아니라 돌아갈 길마저 끊겼습니다. 값싼 여인숙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숨막히게 변해갔습니다. 사채 빚은 매일같이 불어났습니다. 점점 불러오는 배를 안고 있는 김다은 역시 더 이상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더 이상 명품 가방이나 고급 차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끼 식사, 1,000원의 지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박준서 씨, 이제 어쩔 거예요? 다은은 병원에서 온 마지막 통지서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번 주까지 돈 안 내면 저 안 받아준대요. 저 길바닥에서 애 낳으라는 거예요?
알았어. 소리 좀 그만 질러. 준서도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나도 지금 방법을 찾고 있잖아. 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협력업체들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한국의 가족들 또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결국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고 제주도의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한 후 준서는 가장 쓰라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것. 서울로 돌아가 자신이 만든 혼돈과 마주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구명줄인 저를 찾아가는 것. 하지만 돌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돈은 없고 신분증은 사채업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제주도청에 굴욕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본가의 친척들이 보내온 수치스러운 보증 전화 끝에 그는 마침내 이코노미석 항공권 2장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1시간이 넘는 비행은 아마도 두 사람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비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집에 도착하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일들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잠겨 있었고, 다은은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탈출구를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사모님 꿈은 끝났습니다. 비행기는 무더운 어느 오후 김포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준서와 다은이 지치고 초췌한 모습으로 값싼 여행 가방을 들고 입국장을 나섰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박 사장, 어디 갔다가 이제 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 그 중에서도 온몸에 문신을 한 거구의 남자가 그들을 애워쌌습니다. 그들은 바로 준서에게 사기를 당한 채권자들과 주주들, 그의 도주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공항에서 진을 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준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반사적으로 다은을 자기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누구냐고? 거구의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내 놈 채권자다. 이 자식아. 형님들 돈 들고 내연녀랑 신나게 놀다 오니 좋냐?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하기는. 아닙니다. 여기엔 오해가 있습니다. 준서는 해명하려 애썼습니다. 오해는 무슨 놈의 오해야?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신문에 다 났는데 오늘 우리한테 돈 안 갚으면 이 공항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무리는 밀치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김다은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다른 승객들이 몰려들어 구경하며 휴대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미리 준비해둔 기자들도 현장에 도착하여 이 극적인 환영식의 모든 장면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대표가 공항에서 채권자들에게 둘러싸여 폭행과 욕설을 당하는 모습은 순식간에 또 다른 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결국 공항 보안 요원들이 개입해야 했습니다. 준서와 다은은 조사를 받기 위해 보안실로 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왔을 때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굴욕감과 수치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대표가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몰락의 끝일까요? 아니면 한때 그가 주인이었던 바로 그 집에서 또 다른 놀라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공항에서의 떠들썩한 환영식은 박준서의 굴욕적인 나날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항 보안팀의 조사를 받고 풀려난 그와 김다은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은을 위해 빌렸던 고급 오피스텔은 집주인에게 쫓겨났고 우리의 빌라는 이미 팔렸습니다. 그는 결국 임신한 내연녀를 데리고
외곽의 낡고 비좁은 부모님 댁에 임시로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대표였던 남자와 핫한 그녀였던 여자는 이제 비좁은 공간에 갇혀 그의 어머니의 비난과 아버지의 무서운 침묵, 그리고 이웃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장밋빛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고 냉혹하고 막막한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다른 길이 없어진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수단은 가장 비열하고 뻔뻔한 구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아버지와 함께 본가의 조용한 정원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가정부가 황급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가씨. 박서방네 가족이 대문 밖에 와 있습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연극이 마침내 막을 올린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그대로 무릎 꿇게 두세요. 제가 신호를 주면 문을 열어주세요. 저는 방으로 올라가 단정한 원피스로 갈아입고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권위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아내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들이 이 연극을 어디까지 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CCTV 화면을 통해 저는 그들이 저택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준서, 그의 어머니, 아버지, 세 사람 모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통곡하며 몸부림쳤고 주위에 모인 구경꾼들에게 끊임없이 하소연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며느리가 남편한테 화가 나서 집을 나갔어요. 이제 아들이 잘못했다고 빌러왔는데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하네요. 제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할까요? 그들은 여론과 외부인의 동정심을 이용해 저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정말 더러운 수법이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의 공연이 끝나고 구경꾼들이 꽤 많이 모였을 때 저는 경호원에게 문을 열라고 신호했습니다. 그들은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세 사람은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박준서는 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전부 그 김다은이라는 여자가 나한테 덫을 놓은 거야. 그 여자가 나한테 흑마술이라도 걸었나 봐. 난 너밖에 사랑하지 않아. 그의 어머니도 흐느끼며 호소했습니다. 유진아, 우리 준서 좀 용서해다오. 애가 어리석어서 남한테 속은 거야. 네가 아내인데 네가 감싸주지 않으면 누가 감싸주겠니? 우리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 났는데 내 마음이 편하겠어. 여우 같은 여자에게 홀린 남편, 제3자에 의해 파괴된 불쌍한 가족. 그들은 저를 피해자에서 용서할 줄 모르는 이기적이고 속 좁은 아내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까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발밑에 무릎 꿇고 있는 남자, 한때 저를 배신했던 그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한때 아들을 부추겨 저를 버리게 했던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미소, 그들의 말이 어찌나 역겹도록 가식적인지. 그들이 눈물을 다 흘리고 할 말을 다 했을 때 저는 비로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연기 다 끝났어요? 세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연기 다 끝났으면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예요. 저는 김 집사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 집사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테이블 위에 태블릿 PC를 놓고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동영상이 아닌 수많은 녹음 파일과 사진들이었습니다. 덫을 놓았다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누가 진짜 덫을 놓았는지 제가 부모님께 보여드릴게요. 저는 녹음 파일 하나를 눌렀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좀 어려워지니까
애 데리고 다른 놈 따라서 도망갔다니까요, 글쎄. 이번에는 호텔에서 다은에게 속삭이는 준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멍청한 마누라가 서류에 사인만 하면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야. 저는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제주도에서 다정하게 찍은 준서와 다은의 사진. 그가 그녀에게 몰래 송금한 내역서, 그리고 제 돈을 빼낼 방법을 의논하는 그들의 메시지 내용까지. 보세요, 아버님, 어머님. 제 목소리는 단호해졌습니다. 이게 덫에 걸린 건가요? 아니면 두 분의 귀한 아드님이 치밀하게 계획한 사기극인가요? 그의 부모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동과 말이 제 손안에 있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준서도 경악했습니다. 그는 제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손에 넣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자신의 참회 연극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있어요. 저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준서의 은행 계좌 내역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출처불명의 거액이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돈 어디에 썼어요? 박준서 씨, 제가 직접 말해야겠어요? 아니면 수사기관이 스스로 알아내게 둘까요? 저는 그가 회사에서 횡령한 20억 원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극도의 공포가 준서의 눈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제가 불륜의 증거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적 생명까지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걸 연극은 탄핵 재판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서유진과 마주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믿지 않고 오직 증거만을 믿는 사람과,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이 과연 그들을 진정으로 깨닫게 할까요? 아니면 궁지에 몰린 그들이 더욱 미친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그리고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히든카드. 내연녀 김다은은 이 마지막 몰락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본가에서의 대치는 박씨 가문의 처참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용서받을 희망이 아닌 극도의 공포를 안고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서유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박준서를 감옥에 보낼 충분한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판은 완전히 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갉아먹을 시간, 그들의 내부 갈등이 폭발할 시간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약한 고리, 가장 먼저 무너질 도미노가 바로 김다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불과 며칠 후 시댁의 구걸쇼보다 더 흥미진진한 새로운 연극이 막을 올렸습니다. 굴욕 속에서 준서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김다은은 더 이상 예전처럼 호화로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준서의 부모님 댁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난, 시아버지의 무서운 침묵, 그리고 암담한 미래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점점 커져 출산일이 다가왔지만 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대표의 사모님이 되겠다는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실리적인 여자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녀는 극도로 무서워집니다. 그녀는 준서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서 씨, 돈은요? 우리 모자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제 우리 아들 이 허름한 집에서 낳게 할 셈이에요? 나도 지금 방법을 찾고 있어.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준서는 내연녀의 닭달 앞에서 더욱 무력해졌습니다. 시간 좀 더 줘. 시간? 나한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다은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해결 못하면 내가 직접 해결할 거야. 그리고 그녀가 직접 해결하는 방식이란
바로 자신의 연인을 물어뜯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예요. 김다은. 전화기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애교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 좀 만나고 싶어요. 우리한테는 공동의 적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협력이라니 정말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했습니다. 이 영악한 여우가 무슨 꿍꿍이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다은은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본론부터 들어갔습니다. 서유진 씨, 당신이 박준서 씨를 막다른 길로 몰고 싶어 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나한테는 당신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불법 사업 거래에 대한 모든 증거가 있어요. 유령 계약서, 자금 세탁 정황, 협력 업체들에게 뇌물을 준 기록까지. 그는 한때 이걸 아주 자랑스러워하면서 내게 모든 걸 말해줬죠. 내가 전부 녹음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치밀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만의 퇴로를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왜 이걸 나한테 주는 거죠? 저는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가 날 배신했으니까요. 다은의 목소리에는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나한테 미래를 약속했지만 지금은 날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려고 해요.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내 청춘에 대한 보상금과 이 아이를 키울 돈이 필요해요. 아주 많은 돈이.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한테 5억 원을 줘요. 그 대가로 이 모든 증거를 당신한테 넘길게요. 당신은 이걸로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는 돈을 받고 여기서 영원히 사라질 거예요. 아주 공평한 거래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젊고 아름답지만 영혼은 돈에 의해 더럽혀진 여자. 경멸감과 함께 약간의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여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런 걸 사기 위해 단 1원도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진 증거만 법원에 제출해도 그는 충분히 곤경에 처할 테니까. 그리고 공범인 당신도 무사하지는 못할걸요. 다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를 줄 수는 있어요. 증거를 나한테 파는 대신 그걸로 그 사람과 직접 얘기해 보는 건 어때요? 다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제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물어뜯는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다은은 준서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거나 닥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놓고 그의 자금 세탁 거래에 대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준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내연녀가 자신의 등 뒤에 칼을 꽂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선택해요. 다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한테 위자료로 10억 원을 주든가 아니면 내일 아침 이 모든 게 경찰서 책상 위에 올라가든가. 준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돈도 권력도 없는데 이제는 자신의 내연녀에게 협박까지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원하고 약속하려 애썼지만 다은은 더 이상 그의 어떤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두 배신자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욕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김 집사님은 그 장면 전체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호화로운 호텔에서 서로를 탐닉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돈 때문에 야수처럼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배신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짓과 물질 위에 세워진 사랑은 결국 배신과 증오로 끝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극은 어떻게 끝날까요? 궁지에 몰린 준서는 다은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할까요? 아니면 모두를 끌고 함께 가라앉는 마지막 미친 짓을 저지를까요? 박준서와 김다은의 싸움은 한편의 비극적인 희극과 같았습니다. 거짓말의 동맹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준서는 다은의 요구를 들어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값나가는 물건들을 팔고 심지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돈을 더 빌렸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절망과 압박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는 항상 공포와 망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파멸시키는데 여념이 없는 동안 저와 준서의 이혼 재판이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날 저는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거나 증오에 차있던 서유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복수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잘못된 한 챕터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준서도 출석했지만 그는 자신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깡마르고 눈은 푸랬으며 시선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는 반대편에 앉아 감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제 변호인단이 제출한 반박할 수 없는 모든 증거들로 인해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불륜 사진부터 회사 자금 횡령 내역서, 그리고 그가 직접 서명한 각서까지. 준서 측의 모든 주장은 무의미해졌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공동재산을 분할해야 하며 준서의 커리어 또한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자산의 일부라고 주장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희가 입증했듯이 박준서 씨가 이룬 커리어는 전적으로 제 의뢰인 측 가족의 계획과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의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실패로 끝난 결혼 시험의 일부였습니다. 더욱이 체계적인 불륜, 배신, 그리고 사기성 자산 횡령 행위로 박준서 씨는 혼인 및 가족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으며 제 의뢰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마침내 법원의 판결이 명확하고 단호하게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저의 이혼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아들 서한의 양육권은 전적으로 저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준서는 그가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변화되었음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면접 교섭권이 없습니다. 재산에 관하여 100억 원짜리 빌라와 저의 모든 예물은 혼인 전 고유 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한 소유권을 가집니다. 준서가 건축회사에서 횡령한 약 20억 원은 개인 채무로 확정되었으며 그는 이제 제 소유가 된 이 회사의 해당 금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결을 들었을 때 준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와 자식, 커리어, 돈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이 판결로 그는 빈손으로 떠나는 것을 넘어 평생 갚지 못할지도 모를 거대한 빚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나와 자유로운 공기를 마셨을 때 저는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 후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졌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1000명 그룹의 부회장으로 취임했고 제 자신을 되찾는 방법으로 일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모든 사랑을 쏟으며 아이가 온전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상해 주려 했습니다. 준서는 모든 것을 잃은 후 궁핍한 생활에 빠졌습니다. 사채업자들과 김다은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쫓기며 그는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집도 가족도 없이 숨어 살았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때로는 감옥보다 더 무서웠고 양심의 가책이야말로 그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었을 겁니다. 길고 외로운 밤. 그는 아마도 자신이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왜 다른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을 스스로 파괴했는지 끊임없이 자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징벌이 거기서 멈출까요? 아니면 인과응보의 법칙이 김다은과 준서의 가족 같은 다른 공범자들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 작동할까요? 이혼 재판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오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의 삶은 이제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어두운 갈림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업보라는 것은 가장 끈질긴 채권자처럼 차례차례 각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그것을 마주한 사람은 김다은이었습니다. 박준서에게 돈을 뜯어내는데 실패하고 자신이 타고 있던 호화로운 배가 완전히 침몰했다는 것을 깨달은 후 그녀는 재빨리 탈출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채업자들의 잔인함을 너무 얕보았습니다. 준서를 찾지 못하자 그들은 그녀가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인의 연인이었던 핫걸의 삶은 끝났습니다. 다은은 숨어 살아야 했고 끊임없이 거처를 옮겼습니다. 점점 불러오는 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짐이 되어 그녀는 항상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결국 돈도 의지할 사람도 없어진 그녀는 혼자서 한 공공병원에 들어가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사내아이가 태어났지만 기쁨 대신 그 아이는 다은에게 더 큰 짐과 절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분유 살 돈도 없었고 작은 생명을 돌볼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궁지에 몰린 그녀는 아마도 평생 그녀의 양심을 괴롭힐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 집사님은 제게 한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준서의 부모님 집 대문 앞에서 갓난아이가 발견되었고 그 옆에는 김다은의 짧은 유서가 놓여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편지에서 그녀는 이 아이가 박준서의 핏줄이며 그들 가족에게 양육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니 아주 먼 곳으로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몰락으로 이미 무너져 있던 준서의 부모님은 이제 새로운 비극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돈도 기력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들의 친손자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과 죄책감, 그리고 부담감은 그들을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업보는 박준서를 찾아갔습니다. 몇 달 동안 도망다니며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살던 준서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채 빚 때문이 아니라 다른 범죄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제공한 20억 원 회사 자금 횡령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당국은 그를 업무상 신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수배했던 것입니다. 그가 체포되던 날 신문에 실린 그의 사진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깡마르고 시커멓게 탔으며 수염과 머리는 덥수룩했고 눈빛은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하고 세련됐던 대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 후에 내려진 판결은 징역 12년. 배신과 끝없는 탐욕에 대한 합당한 판결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통쾌함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박준서는
그가 제게 배신을 안겨준 그날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저 과거의 한 이름, 제가 결코 잊지 못할 값비싼 교훈일 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낡은 장을 완전히 닫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무고한 아기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감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뒤척인 끝에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박 씨 가족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제 그룹이 후원하는 자선재단을 통해 그 아이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부족함 없이 생활하고 제대로 교육받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준서를 위해서도 제가 고상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 때문이었고 또 다른 아이가 결핍과 원망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후원자가 누구인지 결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한 후견인이 되어 그 아이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싶었습니다. 제 삶은 점차 평온한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그룹에서의 일은 점점 더 순조로워졌습니다. 제 아들 아니는 점점 더 크고 착하게 자랐습니다. 그 아이는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고요한 밤, 저는 이 모든 풍파를 겪은 후 제 마음이 과연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자문하곤 했습니다. 아니면 배신의 상처가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경고처럼 영원히 그 자리에 남아있을까요? 그 운명적인 재판이 있은 지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가장 깊었던 상처에 새살이 돋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진정으로 평온이라는 두 글자를 찾았습니다. 한때는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평온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아탑에 갇혀 살던 서유진도, 증오에 잠겨있던 서유진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여성 기업가이며 자기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한 명의 여성이었습니다. 저와 아버지의 지도 아래 1000명 그룹은 나날이 굳건하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장 큰 성공은 매출액 숫자나 수천억 원짜리 부동산 프로젝트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 가장 큰 성공은 제 아들 서한이었습니다. 이제 4살이 된 제 아들은 똑똑하고 장난기 많으면서도 정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 세상을 밝혀주는 작은 태양이었습니다. 저는 남는 시간을 모두 아들에게 쏟았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레고로 성을 쌓고 주말마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상해주고 싶었고 아이가 오직 사랑과 안전함 속에서 자라나기를 바랐습니다. 박준서와 김다은의 아이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자선재단을 통해 조용히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삶이 언제나 햇살처럼 밝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민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풍파를 겪은 후 준서의 어머니가 많이 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탐욕스럽고 거만하지 않고 남은 모든 정성을 불행한 손자를 돌보는 데 쏟으며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녀 나름의 속죄 방식일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아들과 단둘이서 이렇게 평온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심장 주위에 견고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나타나 끈질기게 그 얼음 성벽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민석, 우리 그룹이 협력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수석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준서처럼 잘생기고 로맨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숙하고 차분한 외모, 온화한 미소,
그리고 많은 것을 말해주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긴장감 넘치는 회의에서였습니다. 제가 한 디자인 안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을 때 그는 논쟁하지 않고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제기한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대안이었습니다. 그의 재능과 겸손함이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일뿐만 아니라 그는 제게 여행 이야기와 사진에 대한 열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들 아니에 대한 이야기와 언젠가 열고 싶었던 작은 빵집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는 화려한 말이나 비싼 선물로 저를 정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곁에서 들어주고 이해하고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결코 묻거나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강한 분이시네요. 한 번은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들을 이겨낸 사람이라면 누구든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마치 바위 틈을 흐르는 작은 시냇물처럼 자연스럽고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그가 아들 아니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큰 친구처럼 아이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모형 조립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함께 축구를 하고 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낯가림이 심했던 아니는 이상하게도 그를 무척 따랐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우리 셋이 공원에서 함께 연을 날리고 있을 때 아니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민석 삼촌 우리 집에 계속 놀러 와도 돼요? 저는 민석 씨를 보았고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다림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다면 당연히 되지. 행복은 때로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소박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제 이야기는 아마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고 행복한 결말. 하지만 인생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장이 펼쳐지곤 합니다. 몇 달 후 설날을 앞둔 어느 날, 제가 민석 씨, 그리고 아니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 저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박준서. 그는 마트의 보안 요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헐렁한 유니폼을 입은 깡마른 모습, 고된 삶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 그도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다른 남자 곁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고, 제 아들이 그 남자의 어깨에 앉아 즐겁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고개를 돌려 마치 자신의 과거로부터 도망치려는 듯 구석진 곳으로 숨으려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의 뒷모습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후회, 미련, 그리고 결코 아물지 않을 고통.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석 씨의 손을 꼭 잡고 그와 아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거는 정말로 뒤에 남겨졌습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선택이 있으며 그 선택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저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대체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찾았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 제가 사랑하는 법, 믿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넘어질 때마다 더 강하고 굳건하게 일어서는 법을 배운 여정.
깔깔 웃고 있는 아들을 보고 곁에 있는 온화한 남자를 보며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폭풍 뒤에는 이상할 정도로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00억 원짜리 저택과 운명의 비행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가 닫힐 때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 것은 보안 요원 유니폼을 입은 박준서의 비참한 모습도 배신자의 몰락에 대한 통쾌함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남자 곁에서 평온하게 아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하는 서유진의 모습일 겁니다. 그 모습들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것, 즉 폭풍 후의 평온과 행복의 진정한 가치를 말해줍니다. 배신당한 아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여성 회장이 되기까지의 서유진의 여정은 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승리 후에 걸어간 길이야말로 자기 자신과 삶의 평온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이자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교훈은 바로 가족의, 특히 부녀 간의 사랑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서유진이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 가장 믿었던 남편에게 잔인하게 배신당했을 때 나타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권력 있는 황 회장은 자신의 돈과 권위를 이용해 박준서를 즉시 짓밟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에게 상처를 준 자에게 더 깊고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준서가 파산하기만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자신의 공허함과 환상을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광대하면서도 엄격한 사랑입니다. 이는 가족이 단지 약할 때 돌아갈 곳일 뿐만 아니라 폭풍에 맞설 힘과 지혜를 주는 가장 견고한 성체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 속 부녀 간의 사랑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인도와 신뢰를 보여줍니다. 황 회장은 대신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무대를 만들고 길을 제시하여 서유진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감독이 되고 스스로 싸워 승리를 쟁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항상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신뢰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어려움도 꺾을 수 없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의 본질과 물질의 허상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 있습니다. 박준서와 김다은의 관계는 무엇 위에 세워졌을까요? 고급 세단, 명품 선물, 호화로운 저녁 식사, 그리고 상류층의 삶에 대한 약속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기생적인 사랑으로 숙주가 건강하고 영양을 공급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숙주가 쇠약해지면 즉시 다른 생명의 원천을 찾아 떠납니다. 서유진 부녀가 연출한 내연녀 덧 놓기 연극은 적나라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랑은 더 높은 가격에 쉽게 팔릴 수도 있다는 것. 이는 우리 모두, 특히 허황된 가치를 꿰는 젊은이들에게 깊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외부의 화려함은 일시적인 숭배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결코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돈 때문에 당신에게 온 사람은 돈 때문에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혼의 교감, 어려울 때 나누는 마음, 그리고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존중하는 것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박준서의 이야기는 부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다가 결국 돈뿐만 아니라 사랑과 존엄성까지 모두 잃게 된 한 남자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를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교훈은 박준서가 몰락 후에 걸어간 길일 것입니다. 그는 원망할 수도 있었고 운명이나 서유진 부녀를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마주하고 대가를 받아들이며 맨손으로 다시 시작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대표가 이제는 육체 노동자가 되어 묵묵히 시멘트 포대를 나르는 모습은 매우 강렬한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지극한 용기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오만한 자아를 버리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손과 땀으로 자신의 가치를 되찾으려는 용기. 준서의 여정은 속죄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매우 인간적인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작은 실수도 있고 용서받기 힘든 큰 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넘어졌는지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있느냐입니다. 진정한 속죄는 공허한 사과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습니다. 준서는 서유진에게 용서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후원하는 학교를 짓는데 조용히 힘을 보태는 행동으로 은혜의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심 어린 뉘우침이 서유진, 그리고 아마 우리 모두가 그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길을 잃었던 사람이라도 그 깊은 내면에는 항상 선의 씨앗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에 물을 줄 충분한 용기만 있다면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전체의 중심에는 서유진의 성장과 관용이 있습니다. 굴욕 속에서 버림받은 아내에서 그녀는 강하고 독립적이며 포용력 있는 여성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장은 화려한 복수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승리를 마주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쾌해하며 박준서를 자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그가 죄책감 속에서 가라앉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서유진의 용서는 약함이나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상에 서본 사람, 과거의 사소한 증오에 더 이상 갇히지 않을 만큼 넓은 영혼을 가진 사람의 용서였습니다. 그녀는 준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에 용서했습니다. 그녀는 증오를 품는 것이 스스로 독약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준서는 과거의 빚을 갚음으로써 자신의 죄 많은 과거를 스스로 끝냈고 서유진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수가 상처 준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없이도 찬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강하고 평온해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평온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생일 선물과 우연한 만남으로 끝나는 이야기의 열린 결말은 인본주의의 절정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억지스러운 해피엔딩을 강요하지 않고 이해와 새로운 가능성의 미래를 열어줍니다. 그곳에서는 무너진 관계 속에서도 더 성숙하고 깊은 새로운 관계가 싹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이 이야기는 여성의 가치에 대한 단호한 긍정을 담고 있습니다. 서유진은 여성이 단지 부엌 한 구석의 현모양처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그룹을 이끌 수 있는 유능한 리더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회장으로서의 그녀의 성공은 여성의 능력에 대한 낡은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열정을 용감하게 추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용감하게 증명하라고 영감을 줍니다. 사회적이든 가족적이든 어떤 장벽도 당신의 발걸음을 막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자신감 있고 독립적일 때 당신은 저절로 빛나고 좋은 것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마치 서유진이 계산과 이용이 아닌 진정한 존경과 숭배로 자신에게 다가온 강민석을 만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서유진과 박준서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결코 자존감과 독립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사랑은 물질의 화려함이 아닌 존중과 진심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는 진심 어린 뉘우침은 언제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므로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의 평화를 위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교훈들이 우리 각자의 길을 비추는 작은 촛불이 되어 우리가 더 의미 있고 강하며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전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가장 통쾌하게 느꼈던 부분은 준서의 차가 압류되거나 그가 파산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김 집사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도련님, 사모님께서 100억 원짜리 저택을 파시고 지난주에 떠나셨습니다. 단 한마디, 평온하고 간결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계획과 화려한 전복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호탄처럼 한 오만한 자의 몰락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저는 전화기 저편에서 얼어붙었을, 공황에 빠졌을 준서의 모습을 상상했고 그것은 정말로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조용한 사람들을 결코 얕보지 마십시오. 그들이 손에 어떤 히든카드를 쥐고 있는지 당신은 결코 알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로 저를 생각하게 만든 부분은 황 회장과 박준서라는 두 남자의 대비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권력 있고 부유했습니다. 비록 준서의 부는 빌린 것이었지만 그들이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황 회장은 권력을 딸을 보호하고 깊이 있는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반면 준서는 부를 과시하고 속이는 데 사용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시켰습니다. 이는 권력과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지 인격이 없는 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 사악해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끝에서의 서유진의 결정, 즉 내연녀의 아이를 후원하는 것부터 준서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이야기의 격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복수극이 아니라 관용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서유진은 적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의 증오까지 이겨내고 평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승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가장 강한 여성이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넘어진 바로 그곳에서 일어서는 법을 알고 그 깨진 조각들로 자신을 위해 더 견고한 성을 쌓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서유진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지만 저는 그것이 주는 교훈이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밖에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살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부당함을 견디는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만약 그것이 여러분 안에 공감과 용기의 불꽃을 지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것을 친구와 가족에게 퍼뜨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메시지, 경고, 그리고 힘의 원천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서유진의 여정 중 어떤 부분이 여러분을 가장 많이 생각하게 했습니까? 잔인한 배신, 화려한 복수, 아니면 길 끝에서의 용서였습니까? 아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공유와 모든 관점은 함께 듣고 이해하며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인간적인 가치를 담은 이야기를 사랑하신다면 황금빛 인생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눌러 저희와 함께 더 많이 듣고 나누며 바쁜 삶 속에서 평온을 함께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고 항상 좋은 것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